건우 맞죠? 건우. 민석이 아니라 재윤이. 하연이 아니라 주아. 하린이. 윤상이. 채윤이. 다현이. 서민이. 시우. 준경이. 시원이. 여러분 과제가 있었죠? 그렇죠? 과제 채점을 다 해왔나요? 아니 채점 해야 돼요? 채점 다 해왔어요? 그러면 질문 먼저 받고 나머지 질문 나갑시다. 페이지랑 번호 좀 얘기해주세요. 페이지랑 번호. 페이지랑 번호 없어요? 궁금한 거 없습니까? 138페이지부터 아마 141페이지까지였던 것 같은데. 질문 없으면 142페이지 바로 펴주시면 돼요. 저희 식물의 호흡 들어갔어요. 식물의 호흡. 여러분 일단 이 광합성 단위의 특징이 광합성도 그렇고 호흡도 그렇고 어떤 재료가 사용이 돼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142페이지 식물의 호흡에서 호흡에 어떤 영양소나 물질이 사용이 되고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 아래쪽에 나와 있는 포도당 산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나온다. 이거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 꼭 한번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다가 여기다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제가 광합성에서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었냐면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그렇죠? 엽록체인데 엽록소랑 색소가 비스룹수에서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고 했었는데 여기 호흡 옆에다가는 따로 장소 같은 거 써놓지 말고 그냥 세포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세포 내 속기관까지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세포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고 호흡과 광합성에서 장소에 대해서 기억할 점은 호흡은 세포가 아니고 세포 내지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호흡은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호흡에 이용되는 포도당 같은 경우에 광합성을 통해서 합성되는 게 맞지만 그래서 그 포도당은 엽록체에서 생산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 그걸 엽록체에서 호흡으로 분해하는 게 아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장소와 시기 나오죠. 그렇죠?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낮과 밤에 상관없이 항상 일어난다. 그러니까 호흡은 식물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게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광합성처럼 이렇게 낮에 햇빛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느 시기인지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이 식물체를 이제 보면서 문제를 풀 때 호흡을 항상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냐 이걸 이제 포인트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아래쪽에 보시면 호흡에 필요한 물질과 호흡으로 생성되는 요소에서 이제 산소와 포도당이 필요하고 이산화탄소와 물,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얻어지고 어디로 가는지가 써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반응물에는 이제 산소와 포도당이 필요한데 먼저 우리가 좀 익숙한 포도당을 먼저 봅시다. 왜냐하면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합성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보시면 포도당은 어떻게 된다고요?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분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생물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좀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잎이 있고요. 이렇게 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렸는데 이 안에 세포를 하나 뜯어서 보면 세포가 이제 식물 세포는 세포 벽이 있으니까 벽을 살려서 그리면 여기 핵이 있고요. 엽록체가 초록색인데 이 칠판이 초록색이니까 엽록체를 이렇게 그립시다. 엽록체를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다가 하나 그려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빛이 투입이 돼요. 빛이 들어가서 이제 광합성을 막 하고 나면 여기서 포도당이 나와가지고 포도당이 다른 곳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에너지가 나와서 이 세포가 먹고 사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도당은 광합성을 한 엽록체에서 공급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산소는 보시면 광합성으로 생성되거나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흡수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우리가 광합성을 공부를 했고 여러분이 광합성을 통해서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오는지 알았으면 산소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산소 당연히 그대로 버리지 않고 호흡 과정에서 재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공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이산화탄소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배웠는데 비단 이산화탄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공이란 건 이산화탄소 이동을 위한 구멍이 아니라 빛의 교환을 위한 구멍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이동할 수 있고 산소도 이동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증산작용에서 수증기가 이동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에 증산작용 했죠? 제가 지금 진도 점프해서 나가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 하나 맞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호흡으로 생성되는 요소에서 이산화탄소가 생기고요. 물, 에너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식물의 호흡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호흡이 단어가 좀 헷갈린다고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여러분 이게 마른 호흡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뭐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지금 식물의 호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른 호흡이라고 하면 사람이 숨 쉬는 게 생각이 나서 이게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반응물이나 생성물에 이 기체가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실제로 숨을 쉰다는 느낌보다는 뭐가 강하냐면 소화 혹은 분해에 가까워요. 분해. 왜냐면 포도당이 산소를 쓰면서 분해가 돼서 에너지가 나오는 과정이 호흡이지 실제로 뭐 숨을 쉬고 이런 걸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식물의 호흡을 크게 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세포에서 에너지를 얻는 모든 과정을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호흡은 우리도 하고 있고 식물의 호흡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앞에다 식물이라고 붙였는데 사람의 세포, 동물 세포도 호흡을 하고 식물의 세포도 호흡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렇게 통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식물은 영양분을 어디서 얻습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합성을 하고요. 빛을 이용해서.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동물들은 음식물을 먹어서 이제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결과적으로 호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호흡으로 생성되는 요소에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호흡의 공통적인 과정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도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그렇죠? 그리고 생성되는 물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람도 공통적으로 하고 식물도 공통적으로 하는 게 호흡이다. 그래서 호흡의 과정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때 가서 수학이나 배설계를 배울 때 호흡 과정이 한번 다시 나와요. 근데 그때 돼서 이게 식물의 호흡이랑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식물의 호흡은 식물에서 하는 거 관찰한 거고 나중에 동물의 호흡도 배울 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기 때문에 자, 굳이 언급을 하고 넘어갔고요. 지금 142페이지 맞죠? 142페이지에서 첫 번째 파트에서 중요한 건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오고 장소가 어디고 어느 재료가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이산화탄소 발생 확인 실험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산화탄소 발생 확인 실험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실험 과정이나 방법은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지만 사실 똑같습니다. 뭐냐면 석회수. 두 번째가 뭐냐면 불꽃입니다. 여러분 석회수는 뭐냐면요. 석회수란 이제 액체가 있는데 여러분 석회수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혹시 기억나요? 석회수 안 배웠나요? 석회수가 이제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뭐 굳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얘 특징이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뿌옇게 뿌려집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발생 장치를 석회수에다 이렇게 빨대를 꼽아서 뽀글뽀글 기체가 올라오게 하면 물이 투명했던 물이 석회수는 실제로 우리가 맨눈으로 봤을 때 이게 물인지 석회수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투입이 되면 하얗게 흐려진다. 물이 포카리 스웨트처럼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불꽃은 뭐냐면 이게 연소 반응의 재료가 뭐가 필요하죠? 불이 타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체 불이 타려면 뭐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한데 이 산소랑 다르게 이산화탄소는 불을 꺼뜨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애초에 이산화탄소랑 기체 자체가 이미 불량탄소라고 말하면 헷갈리겠죠. 그냥 단순하게 기억해 주세요. 얘는 연소, 불을 타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불꽃이 이렇게 활활 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산화탄소를 뿌리면 불이 꺼져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아마 학교에 있는 소화기는 안 들어갈 텐데 특정 소화기는 뭘로 되어 있냐면 분말 이산화탄소나 혹은 이산화탄소 액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걔를 뿌리면 불에 이산화탄소가 공급이 되면서 연소를 방해해서 불이 꺼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의 호흡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검출하냐면 이산화탄소를 눈으로 검출하고 제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과정은 얘랑 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이 두 개의 실험으로 호흡 과정을 증명하는 문제가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지금 나와 있는 여기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거 있죠. 호흡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 확인해서 이 석회수는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아요. 쉬운데 이 오른쪽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 내용이 약간 헷갈려요. 오른쪽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쟁반에다가 이쁘게 생긴 유리 이렇게 반을 덮어요. 이렇게 덮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씩 촛불을 놓습니다. 하나씩. 촛불을 놓는데 이제 이거를 덮어놓으면 더 이상 기체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촛불이 안에서 활활 타다가 산소를 다 써버리면 결론적으로 이제 나중에 꺼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꺼지는데 어떤 부적을 가해주냐면 이 안에다가 식물을 하나 넣어요. 식물을 하나 넣고 가만히 놔두면 얘가 원래 탈 수 있던 시간보다 더 많이 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원래 탈 수 있는 시간보다 왜 더 많이 탈까요? 식물이. 결론적으로 이 연소 과정이 더 이어졌다는 건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어디선가 공급이 됐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식물은 낮에 광합성을 하면 뭐가 나오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먹은 다음에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내뱉은 겁니다, 산소를. 그래서 이 산소를 불꽃이 가져다 쓰고 원래 탈 수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래 탄 거죠. 이런 현상이 관찰이 되는데 아니 쌤 지금 식물이 호흡하는 거 아니에요? 식물이 호흡하는 거 보면 산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헷갈리는데 그래서 사실 실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 이렇게 세 가지로 그려놔야 돼요. 세 가지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그리는 거죠. 또 하나 그리는데 얘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얘는 뭘 받았냐면 이 겉에를 까맣게 덮어놔요. 까만 박스로. 까만 박스로 덮어놓으면 이제 보시면 얘는 당연히 이 유리관 안에 들어있는 산소 다 타면 꺼질 거고요. 그렇죠? 근데 얘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광합성을 하니까 산소가 튀어나와서 이 산소가 촛불한테 공급이 돼서 더 오래 탄다고 그랬고 그래서 좀 지속시간을 예를 들어서 얘는 한 5분 탔다 라고 하면 얘는 좀 넉넉하게 한 8분 탔다 라고 하면 얘는 제가 몇 분 탈까? 라고 물어보면 만약에 얘랑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8분이라고 할 거고 뭐 얘랑 똑같다고 하면 5분이라고 할 건데 실제로 얘는 한 2분에서 한 3분밖에 못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설명을 점프해서 하긴 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차피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양만 따지면 되니까 얘는 사실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얘랑 얘를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이 호흡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아있으면 광합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뭘 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호흡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호흡을 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호흡하는데 촛불 키우고 끄는 데 있어서 포도당이나 물이나 에너지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기체를 관찰하면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호흡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광합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산소가 나오는 거고 호흡은 반대로 산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만약에 이 내용을 기억을 하고 제가 이 그림을 봤었다면 하나가 궁금해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나오는 것만 따지고 촛불이 오래 탈 거라고 하고 시간을 더 할애를 했는데 호흡을 고려를 하면 이 산소가 나오는 건 맞는데 호흡을 죽을 때까지 하니까 산소가 오히려 들어가서 CO2가 나오니까 불이 더 빨리 꺼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헷갈리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냥 제가 이걸 무시하고 넘어갔냐면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실험 과정을 먼저 얘기를 하고 아래쪽에 뭐 광합성과 호흡의 비교, 식물의 기체가 얘기를 안 하냐면 이 실험 과정을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어차피 문제에서 이 실험으로 보통 물어볼 테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그러면 이거 번호를 얘기합시다. 헷갈리니까 1번, 2번, 3번. 그러면 2번은 대체 왜 얘보다 오래 타게 됐냐?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해요.
얘기하면 광합성이란 건 식물에게 있어서 뭘 만드는 거냐면 내가 먹고 살 영양분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밥 먹는 과정. 밥 먹는 과정인데 밥 만드는 거죠. 밥을 먹는다기보다. 밥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거는 우리가 24시간이라고 하면 보통 해가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합성은요, 여러분. 음식물을 분해하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포도당을 분해하는 호흡은 낮에도 할 수 있고 밤에도 할 수 있는데 광합성을 언제밖에 못하냐면 낮에밖에 못해요. 낮에밖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제가 얘는 까만 상자로 덮어놨고 얘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태양빛이 오는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기본적으로 빛을 받고 있으면 호흡하는 것보다 광합성이 더 우세해서 우세하다는 말은 뭐냐면 호흡을 10할 때 광합성을 100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이 이렇게 됩니다. 빛이 있을 때는 호흡하는 양과 광합성의 양이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면 광합성의 양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호흡은 10밖에 안 일어나는데 빛이 있는 동안에는 광합성이 100만큼 일어나니까 결론적으로 식물 전체에서 봤을 때 기체의 출입이 얘는 조금 들어가 얘는 조금 나오는데 얘가 많이 빨려 들어가고 얘가 많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서 결과적으로는 밖에서 봤을 때 물론 식물이 산소도 쓰지만 결과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배출이 되니까 이 배출된 산소를 써서 더 오래 타서 8분간 탈 수 있었다 라는 과정을 이해를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 제가 그린 시계. 왜냐하면 이 내용이 바로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142페이지 3번에 식물의 기체 교환 낮과 밤에 반대로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기체 교환만 반대로 일어난다고 기억을 해야지 낮에는 광합성, 밤에는 호흡 이런 식으로 투 트랙으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근데 빛이 있을 때는 광합성을 더 많이 하고 밤에는 광합성을 못 하겠죠.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체 교환만 반대지 이걸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 실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 거고 이걸 나중에 설명하려고 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얘는 좀 쉬워요. 얘는 왜 더 빨리 타냐면 말 그대로 뭐밖에 안 합니까? 빛이 없으니까 얘를 더 많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경로가 아예 차단이 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얘도 그냥 사람이나 다른 생물처럼 산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그림 실력이 별로 안 좋아서 유리관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데 어쨌든 똑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유리관에 있는 산소의 양은 똑같을 텐데 얘도 산소를 쓰고 얘도 산소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더 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더 빨리 꺼지는 겁니다. 5분보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식물이 낮에는 원래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도와주다가 이번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밥그릇을 하나 놓고 둘 다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얘가 더 빨리 꺼졌다. 이 대사가 왜 이렇게 되고 왜 시간이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시는 게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실험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이 이 142페이지 알고 가야 할 건 이겁니다. 광합성과 호흡을 둘 다 할 수 있는데 왜 낮에는 이산화탄소가 기체로 그 식물로 들어가고 산소가 빠져나오는데 반대로 밤에는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는 기체의 이동이 반대가 되냐? 왜 그러냐면 결국 하는 건 똑같은데 호흡하는 건 똑같은데 낮에 광합성을 많이 하냐 밤에 못하냐 요 차이다. 요걸 기억하시라는 게 제가 오늘 142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설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3번에 기체 교환까지는 봤고요. 이번에 보시면 광합성과 호흡의 비교 나와 있죠. 광합성과 호흡의 비교. 그래서 이제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일어나는 장소가 제가 엽록체가 있는 세포 사실 그냥 엽록체만 언급을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도블록 사이에 나는 풀 같은 거는 전신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뭘 따질 게 없어요. 걔네는 줄기도 광합성을 하고 잎도 광합성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여기 주변에 꽂혀 있는 뭐 있죠? 가로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가로수 같은 것들은 보시면 이제 몸통이 어떤 색깔입니까? 몸통이 지금 약간 이런 나무 색깔이죠. 그렇죠? 이런 나무 색깔인 것들은 광합성을 못 해요. 그리고 오로지 어디서만 할 수 있냐면 나무에 잎이 달린 부분, 초록 색깔 잎에서만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장소에다가 엽록체가 있는 세포 이렇게 어렵게 기억하지 마시고 옆에다 초록색이라고 그냥 적어주시는 게 편해요. 초록색인 곳에서만 광합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인 곳에서만 광합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가을이 돼서 여러분 낙엽이 지고 단풍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단풍이 진다는 게 뭐냐면 원래 단풍나무 잎이 초록색이죠. 그렇죠? 초록색인데 그게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변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엽록체가 자기 수명이 다해서 색깔을 잃어버리는 게 낙엽이 지고 단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상태에서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엽록체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초록색이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시기는 당연히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낮밖에 안 되고요. 호흡은 이제 죽을 때까지 항상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이거 기체 출입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생각보다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양분과 에너지에 대해서는 양분을 만드는 게 광합성이고 양분을 분해시키는 게 호흡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흡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보시면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의 사용 나옵니다. 양분의 사용.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뭐 그냥 반응만 계속 본 거고요. 실제로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영양분을 어떻게 쓰고 그게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142페이지에서 나름 시험에서 자주 다뤄지고 어렵게 나오는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제가 말한 실험 있잖아요. 그렇죠? 실험에 대해서 좀 어렵게 나오고요. 3번에 식물의 기체교환 이거에 대해서 좀 어렵게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호흡이나 광합성을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크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B번 보시면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의 사용. 제가 이제 풀을 하나 그릴 건데, 여러분 과일 좋아하나요? 과일 좋아해요? 너무 크게 그렸네. 이제 맨날 그리는 그 그림이 뭐냐면 사과나무를 그리거든요. 사과나무. 왜냐면 빨간 부분밖에 없어. 사과나무를 그리면 사과입니다. 사과고요. 여기에 잎들이 많이 달린 거죠. 그렇죠? 잎들이 달린 건데 이렇게 그리면 좀 작으니까. 그럼 이제 햇빛을 받죠, 그렇죠? 잎에 햇빛을 받으면 광합성이 일어나요. 광합성이 일어나면 여기 뭐가 됩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 암기한 친구 있나요? 2주차인데 벌써 암기한 친구 있나요? 광합성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또 뭐가 들어가죠? 물. 그다음에 이제 얘네를 변화시키는 게 빛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생성물로 뭐 나와요? 포도당이 나오고. 좋아요, 산소가 나오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포도당이라는 에너지 물질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지난주에 뭐라고 했었냐면, 그럼 포도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탄수화물의 종류 중 하나예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걸 왜 언급을 하냐면 이제 광합성으로 생성된 생성물 중에 산소와 포도당이 있는데, 오늘 이 B단원에서 배울 포커스 주제는 뭐냐면, 얘는 이제 뭐 사실 산소는 뭐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잊으셔도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뭐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그 직장도 잡고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 돈을 받아서 월급을 받으면 그냥 월급 그대로 이렇게 쥐고 있을 거예요? 뭐 재테크도 해야죠. 주식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식물도 포도당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아 이거 포도당 만드는데 힘들었지로 포도당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뭘로 만드냐면 가장 첫 번째로 녹말로 만듭니다. 녹말로 만듭니다. 이 녹말이라는 건 뭐냐면, 포도당은 원래 우리가 분자 구조를 한번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육각형 탄소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포도당인데, 이거를 광합성을 수많은 잎에서 초단위로 계속 하게 되면 잎에 뭐 어떻게 되냐면 이 포도당 알갱이들이 막 쌓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해요? 보통?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해요? 그냥 이렇게 밀어 넣나요? 아니면 어떻게 정리합니까?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얘네들도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세포가 살아갈 때 발에 치이고 불편하니까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녹말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요. 녹말이란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실타래 계란 깨듯이 이렇게, 제가 여력이 안 돼서 4개만 그릴게요. 보통 한 2-3천 개가 쭉 이렇게 실처럼 연결돼서 이렇게 돌돌돌 말려있는 게, 그러니까 전선처럼 쭉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아놓은 게 녹말인데,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면 여기 나와있죠, 그렇죠? 엽록체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잎에서 사용되거나 일부가 물에 녹지 않은 녹말 형태로 바뀌어 저장된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만들면 쓸 건 쓰고요. 남는 걸 어떻게 하냐면 녹말로 쭉 연결해서 이제 세포 안에 보관을 해두는 거죠. 일단은 지금 광합성하는 잎이 바쁘니까 본인이 쓸 거 쓰고, 그 다음에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녹말의 형태로. 녹말로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밤이 돼요. 밤이 되면 광합성을 안 해도 되니까 잎 입장에서 좀 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저장해둔 녹말에서 하나씩 끊어가지고 자기가 쓰기도 하고요. 이게 광합성은 사가 나무라고 친다면 잎에서는 광합성을 하니까 여러분이 나무가 돌겠죠, 그렇죠? 나무가 도는데 이 아래쪽에 얘도 신경을 써줘야 돼요. 얘도 이게 뭐냐면 뿌리거든요. 이거. 뿌리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 얘네도 신경 써야 돼요. 줄기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열매도 있고 사과 꽃도 있죠. 사과 꽃도 있어. 그러니까 얘네는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초록색만 광합성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이제 나 광합성 다 했고 밤이니까 너네들 이제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씩 잘라주면 째째하니까 어떻게 잘라주냐면 2개씩 잘라요. 2개씩. 녹말에서 2개씩 잘라서 보내주는 게 여기 나와있는 언급된 뭐예요? 설탕이에요. 설탕의 형태로 채관이라는 관을 따라서 채관이라는 관인데 이 채관이라는 걸 외울 사람은 외우고 그냥 넘길 사람은 넘기셔도 돼요. 채관이라는 관을 따라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너도 받아 먹고 너도 받아 먹고 너도 받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채관을 통해서 잎에서 설탕을 식물의 전신으로 분대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42페이지 아래쪽에 광합 양분의 생성, 양분의 이동, 양분의 사용과 저장 그래서 많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 그림 하나 보시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너무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다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건 생물 원이 아니라 통합과학 내신이기 때문에 가끔 학교에서 뭘 물어보냐면 양분의 사용과 저장이 있어요. 감자와 고구마는 녹말 보이시나요? 포도당이나 양파는 포도당, 그다음에 사탕수수는 설탕, 단백질은 콩, 땅콩은 지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볼 때 좀 외우는 게 이걸 외우는 게 맞나 싶은 건 포도당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포도당이 없는 과일이나 야채나 이런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얘네가 내 성분이 많긴 한데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감자나 고구마는 녹말이 많다. 요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사탕수수는 말 앞에 사탕이 붙어 있으니까 설탕이 들어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외워주시면 되고 그다음 여러분 콩 단백질 왜냐면 이 콩으로 만든 두부에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콩단백질, 두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지방은 땅콩 기름이나 깨기름 뭐 이런 거 있죠. 참깨 기름 이런 걸로 좀 기억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 좀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새로 배워야 될 거 딱 하나 남았어요. 하나가 뭐냐면 환상바퀴예요. 환상바퀴에 대해서만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거 아마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환상바퀴는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되게 잔인한 건데 동그랗게 껍질을 이렇게 사람이라고 치면 피부를 한 껍질 벗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에서 피부를 한 껍질 벗기는 겁니다. 이 환상이란 건 이렇게 동그랗다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이 실험이 대체 뭐라는 거냐라고 했는데 제가 이 채관을 외울 사람은 외우세요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환상바퀴 실험이 왜 이런 결과가 나온지를 알면 되는데 굳이 채관이라는 관의 이름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이번에 설명할 때는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거 하나요? 제가 저 어릴 때 했었는데 이렇게 하고 전기 오르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해보나요? 네, 뭐 모르면 됐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어디가 이렇게 꽉 조이거나 안 통하면 피가 안 통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환상바퀴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식물의 단면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식물의 이렇게 단면을 보면 당연히 이렇게 텅 비어있지 않죠. 안에 뭐 막 차있는데 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관들이 안쪽에도 관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한번 나무 잘라보시면 보입니다. 나무 안 잘라도 집에서 어머니가 다루는 야채 같은 것도 잘라봐도 아래쪽에 관 같은 게 있어요. 바깥쪽에도 관이 있어요. 바깥쪽에. 좀 이렇게 징그럽긴 한데 빨리 그리고 지울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깥쪽의 관이 채관이고요. 이 안쪽의 관이 물관이에요. 물관이라는 건 뭐냐면 뿌리에서부터 흡수한 물을 쭉 올려서 전신으로 보내주는 관이 물관이고요. 바깥쪽의 채관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설탕의 형태로 전신으로 보내는 게 채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징그러운 그림을 지우고 생각을 해보면 환상바퀴란 건 뭐냐면 물관을 제외하고 밖에 채관만 잘라내는 겁니다. 채관만 잘라내서 이렇게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식물을 이렇게 그렸을 때 환상바퀴를 통해서 잘라냈어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물감만 남는 거죠. 이 상태로 놔뒀는데 이것도 잘 잘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그림처럼 그런데 열매나 아니면 뭐 영양분을 보낼 만한 곳이 있고요. 이 위에 있어요. 이 위에. 만약에 식물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를 환상박피를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안 지우고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이 실험은 뭐냐면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들이 체관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 열매나 뿌리나 줄기에 공급이 되는지를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한 실험이 뭐냐면 바로 이 환상박피 실험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밤에 녹말을 만들어 놓은 걸 2개씩 잘라서 체관에 따라서 내려 보냈는데 이게 지금 바깥에 체관이 환상박피라는 과정을 통해서 날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다가 어떻게 돼요? 길이 끊겨 있네. 못 나가는 겁니다. 못 나가. 왜 그러냐면 식물의 껍질을 벗기면 살아있는 나무 같은 껍질 막 벗기면 알 텐데 사람도 상처가 나면 피가 계속 새는 게 아니라 어때요? 딱지가 않고 거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식물도 껍질을 벗겨놓으면 여기가 막힙니다. 막혀요. 막히게 되면 여기서 내려오는 설탕들이 내려오긴 했는데 여기 끊겨 있는 거 몰랐으니까 어쩔 줄 모르고 여기 보이게 돼요. 여기 위쪽에. 그래서 얘가 위가 동그랗게 부품입니다. 동그랗게 부풀어요. 사람 부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요. 실제로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부푼 상태로 여기에 설탕이 고립이 되고 이렇게 잘라놓은 상태로 이제 오래 방치하게 되면 얘랑 얘의 성장이 이 위쪽에 있는 과일에 비해서 둔해지겠죠. 그렇죠? 이 과정을 통해서 식물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영양분이 체관 따라서 내려가서 다른 식물의 부분에 공급이 되는구나를 알아낸 게 이 환상박피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할 내용에 대해서 다 봤고요.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 어디에 되게 귀여운 그림으로 잘 나와 있냐면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14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만든 그림이 제가 말한 설명이 한 그림으로 싹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저 가고 나면 김보영 쌤이랑 태양계 배우나요? 태양계 배우는데 태양계 단어는 뭐 그렇진 않은데 특히나 이 단어는 그냥 이런 그림 하나에다가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해서 암기를 싹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아마 원천주의인가요? 아마 내신 문제를 냈을 때 여러분들의 등수를 가릴 수 있는 문제는 거기서 나올 거예요. 태양계에서.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그 안에 거 다 외우면 맞추는 게 아니죠. 틀리는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학원에서 문제 연습하는 건 충분하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시고 공부하시면 된다. 다만 이런 그림을 하나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야지 빨리 끝나겠죠. 우리 국영수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143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143페이지 왼쪽에 단어도 한번 채워주시고 문제도 한번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말고사 안내문 나왔나요? 있어요? 그 파일 사진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있어요?
채워봤나요? 금방 채우죠. 그때 3쪽의 왼쪽 위에 보시면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를 얻는 거고 광합성과 호흡 중에서 이제 글자 수가 달라서 그냥 안 나와 있는데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고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식물의 기체 교환이 결과적으로 낮에는 광합성만 관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광합성의 양이 호흡의 양보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 방출, 이산화탄소 흡수입니다. 낮에는. 반대로 밤에는 호흡만 보이기 때문에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방출이죠. 그렇죠? 다음에 영양분의 이동 형태 나와 있죠. 양분의 이동 형태는 설탕이고요. 양분의 이동 통로는 제가 이제 뭐 굳이 외워질 필요는 없다고 했었는데 체관입니다. 체관. 이동 형태는 설탕, 통로는 체관. 그 다음에 1번에 포도당, 그 다음에 뭐죠? 산소, 니은의 이산화탄소입니다. 2번에 XX55고요. XX55. 그 다음에 기억에 엽록체가 있는 세포, 니은의 살아있는 모든 세포. 디귿에 빛이 있을 때, 리을의 항상. 미음의 방출, 비읍의 흡수, 시옷의 흡수, 이응의 방출. 그 다음에 지읒의 합성이죠, 그렇죠? 치읒의 분해, 키역의 키읔이라고 하잖아요. 키읔의 에너지 저장이죠, 그렇죠? 티읒의 방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음에 오른쪽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A는 이산화탄소고요, B는 산소입니다. A는 이산화탄소, B는 산소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작은 화살표 보이시죠? 작은 화살표.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걸 이제 광합성에서 흡수해서 다시 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비읍에서 산소가 나오는데 호흡 과정에 좀 들어가고 있는 투입되는 모습을 화살표로 좀 자세하게 표현한 거예요. C는 이산화탄소, D는 산소입니다. 다음에 5번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기억, 녹말이죠, 그렇죠? 니은의 설탕, 밤에 디귿의 체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지금 풀어주세요. 145부터 147페이지까지. 과정은 아마 시험 대비 교재 문제가 될 겁니다.